안녕하세요. 자, 사회조사 방법론. 이번 주는 그 과학과 사회조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사회조사 방법론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조사를 왜 하느냐? 우리가 사회학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함에 있어서 사회조사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 이제 제목에 나와 있어요. 사회조사를 왜 하느냐?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사회과학도 과학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가 될까요? 자, 그러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게 왜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추종하고 그 과학을 추종하는 데 있어서 왜 사회조사라고 하는 도구가 사용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결국 과학을 추종한다라고 하는 거는 방법론으로서 사회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뭔가 학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과학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학문은 과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과학으로서의 학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으로서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몇 가지 개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과학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 단어잖아요. 자, 근데 상식이라고 하는 거와 과학이라고 하는 거와 지식,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건 지식을 쌓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지식은 상식은 아닌 거죠.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상식적 지식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쌓는 방법으로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식과 과학이라고 하는 걸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지식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상식보다는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더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지식이죠.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데 일상적 지식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일상적 지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상적 지식이 갖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맞을 때는 좋지만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커피가 몸에 좋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커피를 열심히 드시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커피는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해서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둘 다 상식입니다. 일상적 지식이에요. 근데 서로 모순되는 지식인 거죠. 과학에서는 서로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답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일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갖는 문제는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 이거는 우리가 상식이 없는 거 이제 몰상식이라고 하는 거죠. 상식이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상식은 우리의 삶을 도와줄 뿐이지 이 자체가 진리이거나 고정돼 있는 정확한 해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 과학의 반대말은 비과학이죠. 또는 반과학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과학과 반과학에 속하는 범주가 뭐냐? 상식이다라는 겁니다. 왜 비과학적이고 반과학적이죠?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높은 지식이기 때문에. 자, 그럼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지식을 갖지 못하면 무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식과 몰상식은 서로 통한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어떤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상식을 갖추면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혀 몰랐던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과학은 뭐냐? 우리 상식적 일상적 지식을 맞지 않는 거를 걸러주고 맞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뭐 무식에 받는 말은 유식이고 이건 지식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인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상식과 과학으로 구분이 되고,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 지식으로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긴 하지만 확정된 대답을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식이라고 하는 일상적 지식 중에서 일정한 수준,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 중에서 틀린 것, 맞지 않는 건 걸러내고 맞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뭔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학문은 과학을 추구한다, 과학적 지식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하고, 자, 그러면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추구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자, 현상이라고 하는 거와 우리가 사실과 진리라고 하는 또 세 개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과학으로서의 학문은 무엇을 추구하냐라는 겁니다. 과학으로서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지금 거의 없어졌지만 미스 코리아에서 상을 줄 때 진선미로 주죠. 이게 1등이고 이게 2등이고 이게 3등입니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진선미라고 하는 상의 단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미라고 하는 거는 현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스 코리아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외형을 가지고 추구하는 거는 3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현상이기 때문에 속이 어떤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외적인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 누워 있어요. 현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누워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다양한 사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면 선이라고 하는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선이라고 하는 거는 원리나 원칙,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워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자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파서일 수도 있어요. 또는 뭐죠? 특정한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사실, 선이라고 하는 건 사실에 관련된 팩트. 자, 누워 있는 현상인데 왜 누워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실, 자는 거냐, 아파서 누워 있는 거냐, 일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자고 있는 거다. 이게 사실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누워서 뭔가 만지작만지작 일을 고치고 있다. 그럼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그걸 넘어서서 고정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고정된 사실. 자, 고정된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사람이 아스팔트에 누워서 작업복을 입고, 아프가 아니죠. 아스팔트에 누워서 작업복을 입고 대낮에 누워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특정한 조건과 상황 하에서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은 뭐를 한다? 우리는 일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고정된 사실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옆에 약봉지가 있다. 물과.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아파서 누워 있는 거죠. 고정된 사실이 되는 거죠. 자, 학문은 뭐냐? 법칙을 찾아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조건과 상황 하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법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진리다. 진리는 뭐죠?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또는 달리 얘기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는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법칙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법칙. 과학적 방법은 뭐냐? 그래서 법칙을 찾아내는 거다. 자, 그러면 사회조사 방법은 뭐죠? 우리가 현상으로부터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도와주는 방법. 그게 사회조사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은 과학적인 걸 추구하고, 과학을 추구하는 한에 있어서는 사회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현상으로부터 사실을 밝혀내고, 그 사실을 고정화된 방식, 고정된 상황과 조건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법칙을 찾아낸다. 그래서 그 법칙을 찾아내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론. 자, 그러면 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모든 게, 예전에는 주로 이제 과학 그러면 자연과학을 얘기를 했지만, 요새는 사회과학도 사회에 대한 현상 속에서 법칙을 찾아내고 이 법칙을 이론화하는 것, 이게 이제 사회과학이 되는 거죠. 사회현상. 자, 그럼 자연과학은 뭐죠? 자연현상에서 법칙과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 요새는 이제 인문학과학도 이런 말도 쓰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인문학이 과연 과학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학문은 이꼬로 과학이다라고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전제하고 있다. 자, 여기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같은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자연과학도 과학이고 사회과학도 과학이지만 같은 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사회과학은 과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상당수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사회과학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식에 그 공유되는 정도를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사회과학, 여기서 이제 사회학의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을 얘기하지만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총론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강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냐? 방법론이라고 하는 걸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사회학하고, 그 다음에 신문방송, 심리, 뭐 이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가면 경제학 또는 경영학, 이 정도가 이런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새는 대부분의 사회과학이 이런 틀을 가지고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요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학 방법론. 자,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신 1학년 때 한 거니까. 자, 총론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 전체 구조, 학문의 구조, 역사,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인문이죠, 인문. 그 다음에 방법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 도구를 배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학문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 이 강론은 적용의 범위예요. 적용. 자, 그러면 이 총론, 이런 사회학 이론이 있고, 사회를 분석하는 거대 이론들을 여기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다양한 도구들을 소개시켜주고, 자, 이 도구는 여기로 합시다. 도구. 자, 그래서 이걸 하고, 그러면 이제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강론에서는 영역.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크게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세 가지 영역, 뭐 사회와 문화를 구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로 하고, 그럼 이제 정치, 사회학 영역에서는 정치, 사회학, 사회운동, 시민사회, 뭐 이런 것도 기타 굉장히 많겠죠. 뭐 여기 이제 인권 사회학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사회 정책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고, 뭐 다양한
강론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사회학은 경제사회학, 경제 영역에서는 산업사회학, 조직사회학, 뭐 기술사회학, 공장사회학,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정보사회학, 뭐 등등등등. 자, 사회문화사회학도 문화사회학, 사회심리학, 가족사회학, 뭐 여성사회학,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분야는 뭐냐면 여기에서 배운 사회라고 하는 게 뭐고 사회 현상이 뭔지, 그 다음에 이 사회 현상을 어떤 학자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해왔는지, 자, 그 다음에 이 분석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하우가 되는 거죠, 하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사회조사 방법과 사회조사 분석이라고 하는 두 개의 틀을 가지고 사회학 방법론을 하고 있는데, 자, 사회조사 방법에서는 똑같아요. 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 어떤 방법론이 있느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 크게 보면 질적 방법이 있고 양적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석은 사회조사 방법에서 배운 걸 실제로 여기도 이제 적용하는 거죠.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적 방법론을 배웠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문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적 방법론을 배우면 양적 방법론, 질적 방법론을 배우면 질적 방법론을 이제 실습을 해보는 거, 실험을 실제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는 지금 사회조사 방법에서도 실습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미리. 자,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양적 방법론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죠? 설문지, 작성. 그 다음에 사회조사 분석으로 가면 여기서 뭐죠? 설문지 작성이 아니라 분석. 자, 그 다음에 질적 방법론으로 가면 우리가 사회조사 방법에서 주로 하는 게 뭐죠? 면접. 사회조사 분석에서는 요거를 따로 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총론에서 배운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가지고 방법론을 통해서 어떤 방법론으로 이 개념과 이론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배운 다음에 3, 4학년 때 가면 강론에서 나는 정치 영역에 관심이 있다. 그럼 정치 중에서도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다. 그럼 사회운동론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운동에 대해서 면접을 하기도 하고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자,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정치 의식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알아보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정치 의식 수준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조사를 할 때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양적 방법론을 활용할 거냐, 질적 방법론을 활용할 거냐. 양적 방법론을 활용하면 대표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고, 질적 방법론을 한다 그러면 주요 시민들 집단을 나누고 그 사람들을 면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법론을 사용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조사해 봤더니 정치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높고 그 이유는 높은 이유는 뭐고 낮은 이유는 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사회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직이 성과가 좋은 조직이냐, 그 성과가 좋은지를 양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또는 질적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전부 다 방법론을 활용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법칙을 추구한다. 그래서 방법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과학적 방법을 추구하고, 즉 법칙을 찾아내고,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 법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이 조사를 하는데 일정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현상으로부터 이론을 끌어내는 방법이, 이론을 끌어내는 과정이 과학이다.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과학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법칙과 이론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가 되는데 어떤 게 과학적 이론이냐? 사이비 이론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학에서 얘기하는 이론. 그러면 과학에서 얘기하는 이론에서 그 과학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걸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굉장히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일단, 자, 우리가 지향하는 건 이거죠. 지향. 네, 여기서 이제 요것만 빼면 어떻게 되죠? 비슷한 단어인데 지향. 지향은 우리가 바라는 거고 지향은 바라지 않아서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과학적 방법이 뭐냐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학을 추구한다. 그럼 과학을 추구하는 과학적 방법이 뭐냐? 그러면 과학적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럼 일반적으로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비과학적 방법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1. 아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집은 논리적, 이게 이제 공통점이 논리적이지 않다야. 논리적이지 않다. 전통의 기초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전통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자, 우리는 제사상에 반드시 떡을 올려야 된다. 이게 일종의 법칙인 것처럼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떡을 올리는 게 과학적이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떡을 올려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아버님이 그렇게 해왔고 우리의 아버님의 아버님이 우리의 아버님의 아버님의 아버님이 그 아버님의 아버님 그 아버님의 아버님 그 아버님 그 이유는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인 근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구체적으로 떡이라고 하는 게 떡과 제사상의 논리적인 관계, 논리적 근거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신이 내렸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나 오늘 주식 투자했는데 A 종목을 샀어. 왜 A 종목, A 기업의 주식을 산 이유가 뭐냐? 그냥 느낌이 좋아. 이게 직관인 겁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전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똑같은 A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왜 샀어? 물어보니까 왜 샀어? 증권 투자해서 떼돈을 벌었다는 김철수라는 애가 이 주식을 어제 샀대. 나도 그래서 샀어. 이유가 이 사람이 샀다는 행위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논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비과학적 방법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 그럼 뭐냐? 그냥 남이 하니까 누가 하라고 하니까 느낌이 좋아서 꿈자리가 좋아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과학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과학적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과학적 방법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전통, 직관, 전거라고 하는 거를 약간 단어를 다르게 써가지고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이제 앞에서는 과학적 방법이 아닌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과학적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과학적 방법은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논쟁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서구에서 보는 과학의 관점이에요. 서구의 사상입니다. 사상. 서구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과 본질이 다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 전제로부터 모든 과학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동양 사상은 일원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현상과 일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과 본질이 같다라고 보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노장 사상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동양 철학인 거죠. 근데 서양 철학은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원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자, 이원론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원. 두 가지의 실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는 현상이고 두 번째는 본질이다. 즉 현상과 본질이 다르다. 자, 현상은 뭐였죠? 드러나 있는 것. 본질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에선 이 숨어 있는 것이 진리다라고 봐요. 대부분의 진리는 숨어져 있다,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은 뭐냐?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현상이고 이건 숨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과학은 현상을 통해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 현상계가 상식의 세계입니다. 상식의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진리를 찾아내는 것, 이게 학문이고 과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서양 철학이나 서구 사상이 가장 드러나 있는 게, 서구 사상의 기본이 되는 건 결국 종교잖아요. 종교.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 자, 기독교에서는 뭐죠? 천국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인간계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계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 그게 종교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똑같이 대비를 하면, 인간계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서 이 원죄를 씻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이게 과학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종교를 과학이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과학은 현상계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 입, 맛을 보고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이런 현상계라고 하는 거는 진실된 게 아니고, 진실된 거는 숨어져 있는 거고, 이 숨어져 있는 진리를 찾아주는 게 바로 학문이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은 어떻게 하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주느냐, 찾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이 과학적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과학적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과학적 방법이 뭐냐를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는 거죠. 주의사항. 자, 이건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의 반복인데, 비과학적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경험론을 주창한 이 서양 철학자죠. 이 사람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를 우상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상.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왜? 과학적 지식을, 과학적 진리를, 과학적 법칙을 추구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자, 그럼 어떤 게 대표적인 우상이냐? 종족우상, 동굴우상, 시장우상, 극장우상,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전통, 직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전통과 직관, 그리고 네, 네, 전거. 요 세 가지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자, 이제 말을 다르게 쓴 겁니다. 종족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 편견이다, 집단적 편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집단적 편견은 뭐죠? 동아시아 사람은 우수하다라는. 자,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동아시아 사람은 우수하다라고 하는 건 동아시아 사람이 아니면 우수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또는 더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사람은 젓가락질을 하니까 굉장히 손솜씨가 좋다. 그래서 제조업이 뛰어나다. 정밀 가공을 잘한다. 뭐 이런 식의. 자, 그러면 모든 동아시아 사람, 특히 이제 한국 사람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죠. 모든 한국 사람은 다 금손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몇 가지 사례만 보면 이건 사실이 아니다, 법칙이 될 수 없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금손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거의 반대말은 제가 이 온라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단어니까 그건 빼고 금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 가장 정밀한 기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시계. 자, 이 시계의 가장 고가고 가장 정밀한 시계. 한 개에 1억짜리, 2억짜리 시계. 누가 만드나요? 스위스 사람이 만들어요. 자, 이 사람들 젓가락질 하나요? 젓가락질 안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조구상이라고 해요. 생물학적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인종차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장, 권위와 전통. 아까 여기서 나왔죠, 전통. 자, 1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다. 근데 현재 한국 사회도 그렇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칼 막스가 어떤 혁명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혁명을 해야 된다.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혁명을 하고 싶으니까 막스를 끌어다가 막 어거지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관료주의가 뭔가 싫으니까 막스 베버를 갖다가 어거지로 끌어다가 이 사람의 권위를 빌어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스 베버나 칼 막스는 위대한 학자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말이니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막스 베버나 칼 막스가 보았던 세상은 100년 전, 200년 전의 세상인 거잖아요. 100년과 200년이 지난 이후에 한국 사회, 독일 사회, 미국 사회, 프랑스 사회가 같은 사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자, 동굴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동굴이라고 하는 거? 동굴 우상. 자,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맨날 건설 회사에서 사장을 했어요. 자, 건설이라고 하는 건 때려 부수고 짓는 거. 자,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거는 일단 부수고 그 다음에 짓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걸 당연한 걸로,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고쳐 쓴다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1, 2학년들은 그렇지만 3, 4학년 되면 해외여행, 배낭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유럽에 가면 500년, 600년 된 건물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걸 보러 가는 거죠. 이 관광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건물들이 몇 개나 있나요? 별로 없죠. 유럽은 굉장히 많은 도시들의 구도심이라고 하는 데 가면 다 몇백 년 된 건물들이 시가지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부수고 건물 올리고 이런 짓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신식. 이거는 현대적. 이거는 좋은 것, 굿. 이렇게 인식이 되는 개인적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전부 다 때려 부수고 새로 무언가를 하는 것, 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에 가가지고 이런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시가지를 보면 굉장히 좋아하죠.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건 언어적 편견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언어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언어에 있는 거와 없는 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한국 사람의 한.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답답해하죠. 왜 이 한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한이 없을까요? 다른 걸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감정이 오래 묻고 쌓여가지고 그게 어떤 응어리가 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감정의 응어리인 거죠. 근데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인 건 응어리진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이게 풀리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감정 해소,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어적인 편견을 가지고 특정한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단어를 쓰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사실 중요해. 설문지를 할 때, 설문지 만들 때 이 언어적 편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여기서 뭘 잘 만드는 사람을 금손 이랬는데 당신은 금손이십니까? 라고 문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한 60대, 70대 되는 노인들한테 당신은 금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답을 안 하겠죠. 이게 뭔 말이냐라고 물어보겠죠. 그죠? 설문지 만들 때 언어적 편견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20대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한국말이라고 하더라도 20대와 경상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쓰는 언어가 다른 지역에서 또는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리고 이것도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베이컨이죠. 경험론의 대가.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그 전통, 그다음에 또 뭐였죠? 자꾸 까먹네요. 예. 네. 아이고, 넘어버렸네. 예, 전통과 직관, 전거 뭐 이런 건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막 다르게 표현을 해요. 자, 비과학적 방법, 이 전통과 직관, 전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르기 쉬운 오류,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부정확한 관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적 방법으로 봐요. 그런데 부정확한 관찰을 하면 안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택적 관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이건 관찰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과학적 관찰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고정관념. 이건 뭐죠? 편견이 되는 겁니다. 편견. 자,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려야 된다. 이건 나쁜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현상을 바라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싫어하는 메이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면. 그 회사 라면을 한 번, 두 번, 세 번 사 먹었는데 전부 다 맛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또 네 번째 라면을 만들어내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아예 그냥 사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맛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편견과 고정관념은 사실 경험으로부터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사후가설. 사후가설은 뭐죠? 어떤 일이 발생한 이후에 가설을 만든다. 여기서 이론을 만든다는 거니까. 지나고 나서 내 말이 맞았지 하는 거죠. 지나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사후가설은 지나고 나서 이론을 가지고 그거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겁니다. 사후적으로. 자, 과학적 방법은 그럼 뭐죠? 사후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론을 제시를 하고 이걸 가지고 현상을 예측하는 것. 이게 과학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계속 얘기했죠. 비논리적, 논리적이어야 된다. 논리적이 뭐냐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감정적 동조화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감정적 동조화는 뭐냐면 현상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현상을 해석을 하고 해석을 바탕으로 사실을 구별을 해내고 이 사실로부터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적 방법인데 이 해석의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동조화, 이 현상을 설명해야 되는데 현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내 동생이고 내 친구고 내 아버지고 내 친척이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이 아닌 것. 이걸 감정적 동조화라고 해요. 신비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가수나 연예인들이 신비화 전략 뭐 이렇게 하죠. 뭐 영화 하나 찍어놓고 뻥 뜨면 그다음부터는 영화 배우인데 영화를 안 찍는 거죠. 그리고 가끔 인터뷰를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돈이나 뜯어가고 신비화 전략이라고 우리가 그거를 고급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사기죠 사실은. 가수인데 노래 한 곡 뜨면 그다음부터는 노래 안 하고 계속 그 노래 틀고 신곡도 안 만들고 계속 인터뷰하고 예능 나와서 다른 걸로 시청자들 돈 삥 뜯어가는 거죠.
그걸 신비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전통 직관 전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비과학적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 계속 이제 비과학적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 얘기 다 하고 나면 아, 이게 과학적이야라고 하는 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요거는 이 비과학적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 사실을 추려내고 이게 이제 미가 되는 거죠. 이게 선이 되는 거고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과학적 방법인 거죠. 이걸 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쓰는 거죠? 조사 방법을 쓰는 겁니다. 과학적 조사 방법이라고 할게요. 과학적 조사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학적 조사 방법을 잘 하고도 법칙으로 이 사실에서 법칙으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그걸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잘못된 일반화다. 그러니까 사실을 잘 추려냈는데 법칙 정립을 하는데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경우 그걸 우리가 잘못된 일반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생태학적 오류하고 개인주의적인 오류. 자, 이건 생태학적 오류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을 추려낼 때는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실을 뽑아냈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를 법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법칙은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개인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사실관계는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적용은 개인에게 한다. 이거 맞지 않다. 이거 잘못된 거다. 각각은 집단 분석은 과학적이고 법칙도 과학적으로 제시가 됐지만 이 두 개가 잘못되면 이거는 우리가 법칙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주의적 오류는 반대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걸 개인한테 뽑아내 가지고 적용을 할 때는 법칙은 어디에 적용을 하느냐? 집단에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일반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못된 일반화의 두 가지 형태가 생태학적 오류와 개인주의적인 오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개인주의적인 오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내가 이탈리아에 여행을 갔어요. 거기서 사기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자, 어떤 이탈리아 개인이 나한테 도둑질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여행 갔다 와서 다른 친구한테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야. 이거 뭐죠? 개인주의적인 오류. 일반화를 잘못했다. 이 개인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집단 분석의 결과를 무리하게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 자, 이거는 뭐냐면 모든 운동선수는 몸이 튼튼하다. 운동선수니까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선수라는 집단, 운동 집단은 다 건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근데 병 걸려서 죽는 운동선수들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몸이 건강할 수 있어요. 일반인보다. 하지만 병이나 오히려 몸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운동선수가 다 건강하고 다 오래 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태학적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설문조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설문조사할 때도 설문지를 만들 때 사실관계를 누구에게서 뽑아내느냐를 먼저 정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설문지 만들 때 이거는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사실을 뽑아내면 그 설문지를 해석할 때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A라고 하는 A라고 하는 기업은 조직이잖아요. 이건 집단인 거죠.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개별 노동자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회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문지. 왜? 이 설문지는 A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만들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직의 성원에게 대해서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설문조사를 개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노동자를. 근데 이 노동자가
A 기업도 있고 B 기업도 있어요. 자, 그러면 노동자를 설문조사를 한 거를 가지고 A 기업은 뭐 임금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설문지 만들 때 실습할 때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사 대상과 조사 결과를 집단이냐 개인이냐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과학적 방법이 뭐냐? 그럼 도대체 여태까지 자꾸 과학적 방법을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 비과학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과학적 방법은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인과관계입니다. 인과. 이걸 더 줄이면 인과성, 코절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인과는 뭐죠? 이거는 원인인 거죠. 이건 뭐죠? 결과인 겁니다. 자, 다르게 얘기하면 결과는 뭐냐? 현상이에요, 현상. 원인은 법칙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현상은 법칙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방법은 결과를 보고 현상을 보고 원인을 찾아내는 것,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인과성이 존재한다. 원인과 결과. 어떤 원인이 일어나면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발생한다. 고정된 현상. 이거의 원인을 찾아주는 것. 그래서 결국 뭐냐? 어떤 거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는 것. 이게 과학적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이 뭐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바로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인과관계를 찾는 것, 인과성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과성을 찾는 거, 즉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네. 를 찾는 것. 이게 이제 과학적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인과성을 추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은 이 절차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즉 결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결과가 고정된 값이다라고 하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과학적 절차라고 하는 게 방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절차는 어떤 결과값과 그 결과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과학적 방법을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현상을 분석을 해서 어떤 원인을 찾아냈다. 요거를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학술 논문이 이런 거에 굉장히 준해서 돼 있어요. 학술 논문은 내가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를 만들어내는 절차와 방법을 다 밝혀야 됩니다. 이거를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돼요. 자, 공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객관성이 있는 방식으로. 자,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비과학적 방법으로 진행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공개되어 있으니까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타자가, 다른 사람이. 얘가 이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의 근거로 이걸 제시했어. 근데 이 근거는 이런 절차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근거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 절차와 방법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봐도 납득이 되네, 논리적이네, 객관적이네.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공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객관성이라고 하는 건 그다음 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논리적인 근거가 있네. 객관적이네라고 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규칙과 절차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학계에서 정해져 있는 인정되는 공인되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자기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이건 이제 학계마다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요. 조사 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이런 거를. 자, 그다음에는 요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 단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검토하고 얘가 이걸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 절차와 방법을 하면 이 근거가 그대로 나올 수 있을까? 똑같이 과학적 방법은 반복 가능성이 존재해야 돼요. 반복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라는 사람이 해서 이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하면 B라는 사람이 동일한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하면 똑같은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반복 가능, 경험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반복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원인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주장은 이게 어떤 거의 원인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 주장을 현상에 적용을 해서 이 현상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면역이 생긴다. A라는 사람이 주사를 놓거나 B라는 사람이 주사를 놓거나 C라는 사람이 누가 주사를 놓더라도 백신 주사를 맞으면 면역이 생긴다. 그럼 이거는 백신을 맞으면 면역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게 원인이 되고 결과는 면역 형성 결과. 그럼 이거는 과학적이야. 이렇게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5가지 과학적 방법, 과정과 절차로서의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그 과학적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였고요. 이 부분은 그 사회조사 방법론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시험 문제 다지선다형으로 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5개잖아요. 이 중에 4개 하나 다른 거 넣어놓고 아닌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도 전부 다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이제 원리, 원칙, 과학적 방법이 뭐냐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다지선다형으로 1차 그 필기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 내기 쉬운 거고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